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이선영 코디네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매년 숲으로 도시혁명 심포지엄을 통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담론을 나누어 왔는데요. 이 숲으로 도시혁명이 3년 만에 5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정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2년 서울 그린 비전 2040을 제안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숲으로 도시혁명 심포지엄에서 지속가능한 공원 프로젝트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추진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입니다. 저희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이우향 사무국장님 모시고 첫 번째 발제 듣겠는데요. 지난 3년간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추진해온 지속 가능한 공원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 그리고 성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젊은 활동가에 이어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생태 네트워크로 있는 도시공원 재생 발표를 맡은 그린 트러스트 이우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지난 3년간 정원을 기반으로 추진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지금 도시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떻게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그린 비전 2040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그린 비전 2040의 핵심 가치는 도시를 살리는 가까운 숲, 풍성한 숲입니다. 저희는 일상 가까이에 접근 가능한 숲을 더욱더 촘촘히 만들고 생태적, 사회적 기능이 풍성한 녹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3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며, 세 번째,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녹지지를 개선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발굴과 리모델링, 연계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들을 다양한 사례는 지속가능한 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방향은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 지금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도심공원이 생태계 복원과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런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생태계 다양성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이상기후 적응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 3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정원과 빗물정원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본 프로젝트의 상세 계획은 3가지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 공간의 이용자 또는 토양 환경, 식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관 요소를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로 식생 개선 단계에서는 서식처와 그리고 생태 통로 확보 등 개선 방향과 정원 테마를 고려한 생태계 다양성을 증가하는 정원으로 공간을 재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에서는요, 조성 이후에 정원관리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과 참여형 정원관리를 추진하던 모니터링까지 해서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주요 요소들이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다양한 정원 사례의 구체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도시공원을 넘어서 생활권 법적 녹지, 비범적 녹지, 그린 인프라 전반을 하나의 생태, 사회적 인프라로 구성하고 생태 네트워크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첫 번째 연도에는 전략 목표와 프로세스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2차 연도에는 저희 실무진 그리고 자연주의 정원을 지향하는 조경가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더욱 본격적인 정원 조성을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는 확산의 연결의 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생태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국 확산 모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사업들의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가치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가치는
그린 인프라가 취약한 생물다양성 위기 지역과 공간을 발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수용 면적이 가장 적거나 많이 낮은 광진구의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나 동대문구의 장안동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을 했고요. 이어서 2023년부터는 저희가 비법정 생활권 녹지로 볼 수 있는 창경군의 율곡로라는 곳이 지금 일제시대 때 도로로 단절됐던 종묘와 창경을 연결하는 사이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서울시가 최근에 녹지축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후원기업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궁극 녹지의 지속 가능을 위한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보존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홍해공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충청남도 지역엔 지방 소멸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방 소멸 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도시의 도민 참여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 참여 숲 조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서울숲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운영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확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전국의 공원의 친구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의 친구들 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9개 도시의 생물다양성 위기에 처한 녹지를 발굴하고 진단하고 있는데 녹지의 유형이 해안숲 또는 하구 지역에 있는 부산 나루공원, 그리고 원형숲, 도시자연공원, 하구지역 등의 다양한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구 장안동 같은 경우는 왜 동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장안동은 저희가 3개년 이상의 장기 사업 추진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안동의 사업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그린 인프라 연관된 자료를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유형별 그린 인프라 면적과 비율이 모두 가장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대문구를 선정했고요. 이 동대문구 지도인데요. 이 동대문구 지도 중에서 장안동이 이쪽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동인데요. 여기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지구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린 인프라, 공원 녹지 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서울시립대학교의 김하연 교수님 학부 그리고 연구실과 함께 장안동을 9개 구역으로 쪼개서 그린 매핑을 했습니다. 그린 매핑을 하면서 녹지로 잠재력은 큰데 방치되는 장소 또는 어린이 공원이나 아파트 녹지가 굉장히 40-50년 된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와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매핑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치는 포용성을 넓혀가는 도시 생태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특히나 이렇게 공원 복지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발표자이기도 하신 자연주를 관심이 있고 정말 잘하시는 청년 조경가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 활동가 실무자들이 모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공공정원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생물 다양성 아젠다를 발굴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생물다양성 또는 숲 운동을 하는 NGO, NPO들과 함께 도시 생물다양성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보는 모색 과정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구에서는 올해부터 우리 동네 생태 탐사꾼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 기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기반을 많이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희가 9개 도시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컨디션의 공원 녹지를 발굴했다고 했는데 그 위기 지역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기금을 배분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협력사업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장안동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장안동 거버넌스예요. 이때만 해도 전문가는 조경 정원, 토양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지역 사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역할이 굉장히 크셨고요. 구청에서는 행정적 지원 정도를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펀딩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숲이나 서울식물원과 같이 유명하고 큰 대형 공원은 후원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치구 단위 공원에 선뜻 후원하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해피빈이라는 모금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지향성과 문제, 의식들을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조금씩 짜투리 기금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야생정원이라는 정원 1호를 리모델링 할 수 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확장되는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그룹도 조경 정원뿐만 아니라 새, 곤충, 그리고 생태, 그리고 나무병원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합세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나 경로당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서 함께 저희가 기반 강화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역사회와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동네 참조인가 하는 생태활동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태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기록들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 가치는 생태적 가치는 높이되 탄소는 적어하는 공공정원 조성 관리입니다. 위에 보시는 프로세스가 저희가 기존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세스고요. 아래 초록색 프로세스들은 신규 도입한 프로세스인데요. 신규 도입한 프로세스들은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할까,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를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개의 정원을 3, 4년 동안 만들었는데요. 이 11개의 정원을 들여다보면 도시나 인구 밀집한 지역의 녹지, 그리고 수변 공간의 면적 또는 동물 측면에서의 그런 접근성의 질을 개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생태의 건강성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배포한 이렇게 탄소 저감 정원 가이드를 활용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실천 10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지만 그린트러스트는 조성부터 관리 전 과정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자연과의 공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면 그 정원은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생태적 가치, 사람과 자연을 연결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하고요. 우리 주변의 자연을 살피고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좀 생태계 일부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원래 식물만 보이던 사람이에요. 공원이나 녹지 가면 꽃 못 폈네, 열매 어떻게 맺었네, 식물만 들여다보던 사람인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얘도 있었네, 얘도 있었네, 바위 막 밟으면 안 되겠네, 호미질을 할 때 잡초를 캐다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이 잡초꽃 뽑아야 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생만 좀 돌아봐도 내가 한 3, 4년 동안 그래도 생태 감수성이 조금은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저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과 같이 공존을 넘어서 공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했던 다짐은 공존함을 잊지 말자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공존을 넘어 공생해야만 한다. 공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2040 비전의 가장 큰 목표인 그 모두에게 공평한 녹지의 서비스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의 자연과 생물들을 같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과 관리인데요. 이런 공익활동의 가치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지표 관리와 성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성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조성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 면적이 증가합니다. 이 관리 면적을 증가함에 인해서 그린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조성보다 이후에 관리의 시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재단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한 이후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원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요. 이런 정원 유지관리 기여는 비단 봉사활동뿐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자들은 되게 처음 해보는 분들이에요. 초보고 처음 호미질을 해보고 처음 가드닝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원 조성 이후에 2차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이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봉사자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준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는 유지관리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폭우나 또는 폭염과 같은 기후 리스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의 관수
또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작년에 폭설이 심해서 서울 숲이나 공원 녹지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었어요. 그 장비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식생과 생태계가 굉장히 괜찮은지 조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매년 나무 의사를 초빙해서 이 식생의 수목들의 건강성이 어떤지도 관리를 합니다. 그 처방전을 받고 그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만큼 유지관리 예산도 증가되어야 한다는 좀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생물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게 저희는 식물 전문가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물 전문가 그룹들을 많이 초빙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아까 처음엔 토양 조사만 했는데 생물종 조사를 조성 전과 후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생물종으로 구분이 되었는가인데 자생초보는 저희 식재하지 않은 자생초본이고 새 곤충들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종들은 균류나 양서류 등으로 생물종 유형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재한 식물종들인데요. 식재한 식물종 같은 경우에는 수분맥의 식물과 자생종 정도는 성과지만 보호종은 앞으로 예를 들어 이게 지표화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에 도입된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멸종위기종, 자생종과 같이 국가 전략에서 제시하는 표본들을 잘 저희가 조사할 필요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는 건 저희가 생태계 교란식물을 굉장히 열심히 제거합니다. 근데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도 그냥 힘들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을 어느 면적, 어느 양만큼을 제거했는지도 지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감 위험 요인을 좀 저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식물이나 빛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위협관리 지표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성적 성과인데요. 정성적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제 생태 감수성 향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90% 이상의 참가자가 생물다양성 위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주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증가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는 이분들이 환경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정원에서 저희는 관리 봉사활동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 봉사활동은 뭐예요? 호기심을 보이시고 다음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잠재 지지자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접점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관리 주체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성과 관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결과 보고서를 좀 쓰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해본 거예요. 활동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소멸 도시나 도서 지역 그리고 전국의 그린 인프라 위기 지역으로 조금 더 촘촘하고 내밀하게 생태 네트워크 확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3년 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생물다양성 정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좀 착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정원 조례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조례가 들여다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거지? 시행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사회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원 하나를 만들 때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주로 업무 협약 체결의 주체는 서울시와 그린트러스트와 후원 기업 3자예요. 근데 앞으로는 자치구가 작년부터 마을 정원사를 엄청 많이 양성하시거든요. 그 양성한 마을 정원사랑 사자 업무 협약을 하면 어떨까? 정원 관리에 대한 좀 지속적인 그런 관리 방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사자 업무 협약 체계를 조금 고도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학계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생물다양성 전형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저희 2040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비법적 녹지 중에서 공개 공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저는 요새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공개 공지가 모두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녹지로 바뀐다면 어떤 사회적 가치가 생길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서도 공개 공지 활용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 연결 방안을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새 글로벌적으로 그 TNFD 자연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자연 공시 관련해서도 좀 이런 CSR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이런 TNFD를 연계한 공원 녹지 지표 개발 관리를 해서 보급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 향후 10년 안에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전국의 다양한 단위의 생태 정원과 생태 네트워크가 모여서 전국을 순회하며 스터디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터디 투어를 하면서 생태 정원이 생태 문화가 돼서 다양한 공유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좀 꿈꾸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생태 네트워크가 계속 확산되어 더 많은 생명과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믿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랑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저희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요, 서울 그린 비전 2040을 수립하고 그 핵심 미션이 가까운 숲, 그리고 풍성한 숲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발제에서 각각의 자세한 이야기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관리 방안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인데요. 혹시 오늘 동대문구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동대문구는요, 인구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2.45제곱미터, 또 서울시 내에서도 녹지율이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동대문구를 배경으로 한 사업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스튜디오 초신성의 최지은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떨리는데요. 동대문구 주민이 안 계시다고 해서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후공원 시설 재정비와 다종도 서식처 조성을 발표하게 될 스튜디오 초신성 최지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고 가면 스튜디오 초신성은 3명의 조경가와 건축가가 모여서 설립한 조경 설계 사무소로 사람을 포함하여서 눈에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좀 여리고 연약한 것들, 소중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건강한 공간 조성을 통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함께 동대문구 노후공원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한 이제 3개소의 정원 조성이 이제 다음과 같은 지도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봄 어린이공원의 야생정원, 그리고 장평 근린공원의 빗물정원, 그리고 지난주에 막 조성한 장안 근린공원의 느린정원까지 도시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한 후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이 공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년간의 기록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저희가 꾸준히 계속 만들어가고자 했던 공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다음 두 이제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하면서 그늘을 제공한다거나 그 다음에 휴게시설을 정원 경계에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더 편안히 이 공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심지내 생물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자생식물을 심고 대상지의 우수나 기존 수목과 같은 기반 환경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다종적 서식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 그리고 향후 발주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이라는 공간이 계속해서 무르익을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도나 헤러웨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종적 서식처와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헤러웨이는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와 종의 멸종이라던가, 그 다음에 생태계의 붕괴,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갈등 앞에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면서 얽혀 살아가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종적 서식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공동 거주자로서 단순히 많은 종이 이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조건과 조건이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계망을 열어주는 관계적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원 또한 서식처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과 지속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돌봄이라는 노력이 계속 이제 필요한 단계인데요. 간단하게 낙엽과 일부 고사목이 토양 생태계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와 같이 이러한 돌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했던 정원 이제 세계소를 그동안 아카이빙했던 사진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먼저 조성했던 늘봄 어린이공원 야생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묘목에 이제 옆에 설치한 이제 돌탑인데요. 이 조성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성했던 곳 중에서 가장 작은 이제 대상지였지만,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의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화가 됐다는 게 수목도 그 범주에 포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제 10m에서 15m 가까이 자란 그런 플라타너스 양버즘 나무를 이 공간과 계속해서 함께 가고자 이제 노력을 굉장히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구청이랑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베어내야만 했던 약간 좀 아픈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좀 아픔을 조금 잠재우고자 이런 이제 상수리나무의 표식을 통해서 이제 조금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승화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좀 저희가 이제 그 설계자의 노트에서 적었던 좀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는 걸로 이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글은 없지만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혼자 골머리를 앓았다. 40년 세월을 가볍게 보고 죄송합니다. 네, 40년 세월을 가볍게 보고 나무를 자른 자리에 헌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워도 커다란 새 나무를 심고 싶지 않았다. 나무를 베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무가 사라진 자리를 지켜볼 사람들이 시간의 무게를 체감하길 바랬다. 작은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한 그루의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하길 바랐다. 어린 나무를 심자. 상수리 나무를 포함한 참나무과의 나무들은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나무로 오랜 기간 한반도에 살아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과 촘촘한 관계를 맺어왔다. 어린 상수리 나무 주변으로 우리 산의 흔한 진달래와 애기나리, 단풍치와 같은 식물들을 심겠다고 제안했다. 구청에서 심으라고 하던 소나무도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구청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소나무 역시 3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했다. 구청도 이번에는 포기했는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양버즘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어린 상수리 나무를 심는다. 나무는 바람과 비와 햇빛으로도 자라지만 어린 나무들은 공원 경로당의 어르신과 놀이터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자라길 바란다. 작은 나무에서 더 큰 나무를 집을 찾는 작은 존재들을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하며 함께 숲을 기다리길 바란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 이 나무들이 아주 큰 나무가 되었을 때도 이 나무들이 지나온 시간이 기억되어 그 기억에 기대서 누구도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설계자의 노트를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함께 그 아카이브 북으로 발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제 스토리는 그 서울 그린 트러스트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정원은 장평근린공원 빗물 정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장평근린공원은 녹지가 굉장히 이렇게 전경으로 봤을 때는 녹지 구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이 대상지를 찾아서 녹지를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오래 시간을 머무르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뭐 역시나 이제 그 바위 비둘기, 집 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의자 같은 데도 이제 계속 앉아보면서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공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이제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곳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고 느꼈던 공간은 이 원형 광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벽천이 있었고, 이 벽천은 계속 이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벽천 같은 경우는 좀 주민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조금 덜 들었고, 되게 여름 공간에만 이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공간으로 포장 현황이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좋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천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 광장을 가장 낮은 곳까지 계속해서 물이 고이고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포장을 덮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기반 환경 조사 후에 이제 앞서 이야기 주셨던 그런 토양 분석과 그 다음에 곤충 조사, 조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2개월에 걸쳐서 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녹지의 정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닌 가장 이제 뜨거웠던 계속해서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뜨거워졌다 식었다 했던 이 원형 광장을 조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천을 먼저 이제 포장을 걷어내고 이제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네. 반대쪽으로도 가장 이제 흙의 토사가 많이 쌓였던 곳을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건천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공사하는 과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계속해서 이제 고이는 공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양버드를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교목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부족했던 어떤 새들이나 작은 이제 곤충들의 서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경계성의 덤불을 이제 식재를 하였고요. 다음과 같은 30종 이상의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저들이 지금 저 공간에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멀칭은 일부 자갈과 그리고 공원 내에 이제 보도에 흩어져 있는 낙엽, 여기서는 왕벚나무가 있었는데요. 왕벚나무의 낙엽을 통해 멀칭을 해서 정원 조성을 마무리하였고, 가장 낮은 곳에 이제 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준공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조성한 작년의 10월 모습이고요. 그래서 원형 광장이 다음과 같은 이제 조성 후의 모습의 플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처음에 녹지 안에다가 정원을 조성하지 않는 게 조금은 되게 도전적인 과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뜨거워진 이 광장이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여기 찾아오는 생물들을 확인하는 그 지난 1년여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경가로서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지 조금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고무적이고 좀 좋았던 점은 이때 이제 거두어낸 노후화된 벽돌을 프로그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인데요. 철거했던 벽돌을 이제 다 이제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일부분 이제 공원에 보관 처리하여서 공원 내 보도를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생태 헤비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곤충의 집을 제작한다거나,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장평 근린공원은 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에서 설계 스튜디오로 이제 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설계를 진행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노후화한 벽돌을 이제 가져가서 졸업 전시의 컨텐츠로 재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레임을 짜서 어떤 전시물로 활용하고 다시 공원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곤충의 집을 이제 만들면서 활용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곤충의 집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그런 벽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완성을 1차적으로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이런 우리 동네 생태 탐사꾼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곤충의 집을 채우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이제 활동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벌벌리 있는 사람들의 조수정 선생님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늦여름의 근린공원이라는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에 이제 밀원식물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심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매번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되게 보람차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그 직접 설계한 사람으로서 이 공간에 계속 있는 게 되게 보람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고 여기는 이제 멀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 프로그램의 가을의 근린공원 프로그램에서 공원에 이제 낙엽을 모아서 이제 멀칭하여 마무리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어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장 그 장마 기간에 비가 가장 많이 와서 조금 이렇게 건천이 가장 가득 찼을 때의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외국에서 비례한 비례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간의 이제 그 성장 기간을 거치는 된장 잠자리가 여기서 우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7, 8마리가 당일날에는 이제 날개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건천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요런 벽천 주변으로 해서 작은 덤불 사이로 지금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숨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원형 광장의 어떤 생기가 도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원에 머물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 참새들의 목욕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잔대라던가 물살이, 집신나물, 그 다음에 뭐 땅두릅이라고 하는 뭐 독칼, 이 피어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 환경에서 활동하는 뭐 어리오박벌이나 아까 보셨던 이제 붉은머리 오목눈이, 참새, 이런 이제 기록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진행을 이제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이제 쉬어가고 있는 이용자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인간도 항상 기록의 대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의 근린공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식처 관점으로 이제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동네 녹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어떤 식생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지 작은 녹지들 뿐만 아니라 그 공원 사이에서 산책하면서 만나는 새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어떤 먹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전문가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동네 주민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종이 이름표로 간단하게 달아서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의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원의 보도에서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낙엽의 그 구역을 찾아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아까 이제 노후화된 벽돌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낙엽의 저장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곤충의 집, 곤충 아파트에도 다시 한번 낙엽으로 멀칭하면서 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화했던 눈개 숙부쟁이의 이제 개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절정이었던 섬숙부쟁이, 울릉도 나물이라고 부르는 섬숙부쟁이의 모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장평 근린공원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한 1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장평근린공원까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장안근린공원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근린공원에서도 같이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2페이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황토길 가운데 있는 되게 이제 아일랜드형 섬녹지에 해당되는 이제 대상지였는데요. 그래서 항상 물이 고이다 보니까 가습되어져 있고 땅 자체도 질퍽질퍽하고 이끼가 있는 그런 대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빗물을 조금 모으는 그런 이제 정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내에서 굉장히 요구도가 많았던 이제 파고라를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파고라에 있는 지붕의 우수를 이제 더 모아주는 그런 우수 홈통과 배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빗물 정원을 통해서 정화된 물들이 천천히 이제 공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수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노력을 하고자 했던 거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제 이 수목 보호 계획도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수목 보호 계획도를 제출을 이제 한 거는 저희가 실제로 그 수목 근원 중심으로 해서 한 2m 반경은 장비가 조금 밟지 않도록, 그리고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를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비가 지나간 자리 같은 경우는 정원 식물을 심을 때도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호미로 이제 팔 때 잘 안 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사실상 이 보호 계획도를 저희가 제출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지가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이제 장비에 동선이 안 나와서 어느 정도는 밟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깃발을 꽂아서 조금 더 덜 밟게 하고 뿌리가 조금 덜 다치게 함으로써 기존 식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좀 노력들을 지금 요즘에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이제 조경가 분들과 정원가 분들도 알고 있음에도 조금 지나쳐 갈 수 있는 것들인데, 함께 노력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스위스에서 이제 저희 신영재 소장이 첨부한 이제 사례 사진인데, 실제 이제 수목을 새롭게 이제 기존에 있는 식생이 있는 상태에서 심거나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수목 보호 계획도를 제출해서 이렇게 이제 펜스를 울타리 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게 되도록 되게 엄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요 마지막으로 요 사진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구를 배경으로 오래된 공원 녹지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또 개선한 사례였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서식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다음 사례지는 서울숲에 있습니다. 서울숲은 정말 대표적인 도시숲으로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고민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길 스튜디오의 이대길 대표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원사이자 식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작년 가을에 조성한 서식처 기반 정원, 생생정원을 사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생정원의 개요를 살피고 생물 다양성 정원에 대한 단상, 그리고 그 단상을 토대로 실제로 생생정원에 어떻게 디자인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생생정원은 서울숲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세계 라이브 쇼핑의 후원을 받아서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저와 선율 조경 기술사 사무소가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전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부지의 양 옆으로는 광야숲과 느린 산책의 정원이라는 기존의 정원이 있었고, 서울숲 조성 초창기에 심었던 나무가 제법 자라고 하층 식생은 거의 전무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공공녹지의 생태성 향상을 위한 자리니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자면 이 모습이 오래된 공원녹지 관리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 풀, 낙엽들은 전부 정리하는 방식의 공원 관리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될 경우 결국 나무만 키우게 되는데 토양층은 나무의 뿌리로만 가득 차고 갓 싹튼 초본들이 같이 살아가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토심이 얕아지니 이끼나 망초와 같이 깊은 토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식물만 차게 됩니다. 이끼가 자칫 보기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품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형상이 마치 저는 일본의 이끼 정원과 같습니다. 이끼 외에는 모두 제거를 계속 하는 관리 방식을 이어가죠. 네, 이 고착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만으로도 유의미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갈래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생생정원의 경우 기존 수목의 줄기 반경 1m 내외 정도는 남기고 나무가 뻗어있는 뿌리를 일부분 걷어내어 강제적으로 초본과 목본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흙을 비웠습니다. 기존 나무들이 분명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토양 구조는 깨지고 토양 생물들의 원성을 샀을 겁니다. 다만 토양이 다시 여러 생물들로 인해 좀 더 건강해진다면 빚을 갚을 거라고 좀 합리화했습니다. 마침 이 앞선 정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 좀 더 수목 계획도를 살피면 좀 더 고려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도 정원 조성이 파괴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이란 게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는데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공원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 후의 생생정원의 올 여름의 풍경입니다. 네, 생물 다양성 증진이란 주제를 가진 정원에 대해서 개념어가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에서는 생물 다양성 정원이라고 표현을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가칭이지만 빌려 표현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원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 몇몇 물음을 먼저 맞닥뜨려야만 했었습니다. 생태계를 위해서라면은 제 생각엔 생태보건이 더 유의미할 것 같았습니다. 정원이 자연을 돕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단히 고대하고 관심 있었던 주제였지만 무생물들을 생각하면 정원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냐 라고 극단적으로 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태보건부터 저는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태보건은 말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복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참조 시기를 특정지어서 그대로 복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결국 목표하는 구성종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시기는 보통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던 생태계였을 겁니다. 반면 생물 다양성 정원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대개 진행되어집니다. 둘 간의 밑바탕과 목표치가 상이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원이 욕심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사람도 써야 하는데 생물도 같이 써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다 찾게 된 가장 힌트를 준 학문 중 하나는 마이클 로젠스바이그의 화해 생태학입니다. 이 또한 공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 화해 생태학으로 가칭을 붙였습니다. 이 컨실레이션은 갈등 등을 조정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 리를 붙이고 그렇게 재조정한다는 단어와 생태학이 붙여집니다. 결국 인간과 야생 생물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생태학이라는 뜻이죠. 이 학문은 인간이 이미 너무 많은 영역, 작가의 수치를 빌리면 지구상 거의 90%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보존지역 10%만으로는 대멸종을 피할 수 없으니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도 그들에게 일부 내어주자는 얘기를 펼쳐갑니다. 다만 땅을 온전히 인간에게 반납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중 이용의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집 안을 쓰면 지붕은 세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혹은 농사를 지어도 일부 땅은 휴경지를 남겨놓는,
혹은 다리 위는 사람이 쓰고 다리 하부는 박쥐에게 내어주는 등의 한 공간을 나눠 쓰는 발상을 활용합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해서 생태적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학문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생물다양성 정원을 만드는 배경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원래 지구는 사람 한쪽만이 쓰는 곳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공유 공간입니다. 모든 생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잊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물들은 애초에 긴 시간 동안 서로 양보하고 공유하며 살아왔습니다. 왼쪽 편은 북동부 침엽수림에 사는 5종의 솔새가 한 나무의 각기 다른 부위를 나눠 생활함을 말하며, 오른쪽 편은 같은 공간이어도 야생의 새는 보통 낮에 활동을 주로 하고 밤엔 자고, 반면에 야생 포유류는 밤에 활동량이 더욱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달리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문뿐만 아니라 이미 생물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활동들도 있어 왔습니다. 미국 야생동물연맹에서는 전문가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자신의 땅 일부를 야생동물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면 야생동물 서식처 인증을 수여합니다. 화해 생태학의 실천입니다. 더불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격 요건 또한 생물 다양성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먹이뿐만 아니라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덤불이나 돌 무더기와 같은 은신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이 자격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물다양성 정원은 말 그대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이 되어져야 하고, 몇몇 종의 치중된 생태복원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현재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요한 뭔가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빠졌죠. 정원의 생태계에는 사람도 포함되어집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사실 이 모든 고려와 배경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표현처럼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어서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큰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복원이 하기 어려울 수 있을 정원과 가드닝을 통해 사람에게 생태의 중요성, 생태 감수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원은 결국 자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조할 뿐인 시점에서 저는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 더 큰 가능성이자 희망이라고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정리를 바탕으로 생생정원의 한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땅을 내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생생정원 안에는 유선형 돌담을 두르고 있습니다. 평면도상으로 보면은 검은색 선이 돌담입니다. 돌담을 기준으로 윗면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연 녹지 공간이고요. 중앙의 돌담 안쪽으로는 이용객의 주 동선이자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 녹지의 경우 사람의 활동을 제한시키고자 했고, 동선에 맞붙는 공간은 기존의 가드닝이 적용됩니다. 돌담이 큰 설계의 언어였습니다. 돌틈을 통해 소곤충의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사람과 생물 간의 공간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며, 입구가 되어서 공간을 지칭하는 역할 또한 합니다. 사람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 생물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생물들은 종마다 다양한 활동 반경을 지닙니다. 몇몇 새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생물은 1m 내에서 한 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점차 그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조차 있습니다. 다만 좁든 크든 일정한 프라이버시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공간을 명확하게 나눴으며, 밤에 활동하는 생물들을 위해서 야간 조명도 돌담 안으로만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구의 절반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에드워드 월슨의 주장에 영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나눠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방식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시처럼 한 공간을 인간과 야생동물이 아주 같이 붙여서 사는 도안의 공존의 어려움을 표하고 A 혹은 B의 방식으로 일정 구역을 나누는
나누는 방향을 좀 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는 날아다니는 새들과 더불어 몇몇 활동 반경이 넓지 않는 야생벌 종류, 도마뱀,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럼 바탕 내에서 두 번째로는 최대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려면 환경 또한 다양해야 합니다. 생생정원에는 기존의 배수로에 딸려있는 연못을 확장하고 돌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미세 기후를 꾸리고 고사목과 낙엽 등 죽은 매체를 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물 조건이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날이 배우고 있는데요. 생생정원에는 운이 좋게 기존의 연못으로 활용할 만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전 연못은 석재로 흙과의 경계에 단차가 있었으며 석재 앞으로는 노란꽃 창포가 밀식해 있었습니다. 일부의 노란꽃 창포와 연못을 둘러싼 석재는 전부 걷어내고 생물들이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풀고자 경사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변 가장자리라는 새로운 환경이 추가됩니다. 그에 적합한 식물도 심었고요. 또한 돌은 조경에 많이 활용되는 재료가 되어줍니다. 보통 돌을 흙에 박아서 경관을 연출하는데 보기엔 좋지만 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돌을 흙에 박지 않고 돌끼리 최대한 틈이 생기도록 놓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돕는 방식도 더했습니다. 얕은 수반을 두기도 하고 가위벌 등 몇몇 야생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정원들의 죽은 나무의 잔해들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이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여러 생물들의 먹이이자 집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공유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열매나무도 심습니다. 정원에 식물을 심는 행위만큼 직접적인 행위가 없겠죠. 계절 내내 기주식물이 될 수 있거나 먹이식물이 될 수 있도록 숲 환경에 살 수 있을 자생종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심었습니다. 많고 작은 야생물들은 둥지로부터 200에서 300m 내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둥지 주변에 여러 먹이식물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학습으로 자연상 여러 생물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배웠습니다. 최근의 연구로는 생물종이 다양해질수록 생물량도 증가하여 서로가 서로를 증진시키고 토양 또한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들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성 후에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나마 좀 가졌습니다. 생업으로 녹록치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배우고 실패한 바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토심이 확보되니 기존에 볼 수 없던 여러 종류의 풀들이 발화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생벌을 위한 집을 생생정원을 통해서 처음 지어봤는데요. 올해 나은 흔적들이 있지만 저는 이 벌의 집을 핀터레스트의 레퍼런스를 본땄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니 보기에는 좋지만 구멍 속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어렵고 구멍 속의 길이가 다소 짧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에 젖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얇은 대나무 활용이 지금은 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반도 놓았는데요. 새와 고양이가 이따금씩 찾아와 목을 축이었습니다. 수반을 얕게 한 이유는 새의 목욕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는데 하는 모습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물의 높이보다는 소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내부 식성이라고 여겨서 코르텐 스틸을 활용하였는데 물에 계속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이 표면이 부식되지 않는 원리가 적용되지 못함을 그때 당시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예 표면이 코팅되어지는 방식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꼭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잠자리와 애벌레 등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기록을 꼼꼼히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른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을 겪고서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생생정원은 조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원기업의 직원분들과 4회에 걸친 봉사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와중에 여러 봉사자분들께 가드닝을 경험시켜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쉽게 매칭시켜드릴 수 있는 활동이 제초
였습니다. 다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 풀들이 난 환경이 곤충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구리의 경우 성체가 된 이후에 육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변 가장자리에 풀로 덮인 영역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비록 건강적으로는 우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올해는 자연 녹지라고 둔 공간도 결국 제초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추후 관리 때는 최대한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생물다양성 정원이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주제에 맞는 활동과 관리가 매칭되어져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내 물이 좀 더 많아져야 할 필요성을 나날이 느낍니다. 올여름 갈수기에는 작은 새들이 탈진한 모습이 SNS에 많이 바이럴이 일었기도 했는데요. 보기엔 좋지만 생물들이 이용할 수 없을 물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물경관을 지닌 정원과 조경을 앞으로도 계속 희망하고 좀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생태학 얘기를 덧붙였는데 생물다양성 정원을 잘 조성하려면 조경학, 정원학에서 배우지 못한 생태학을 더 배워야 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받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좋아했던 인용구를 마지막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마법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드닝이 일으킬 수 있는 마법 또한 이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순간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해야만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앞으로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공간을 나눠 쓰는 것, 그리고 이용자들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태 감수성 증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씀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6개 사례 중에서 3개의 사례 들어보았는데요. 또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저희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가벼워진 어깨로 QR코드 한번 찍어가지고 젊은 조경가분들이 많은 고민과 또 궁금한 점 많이 나누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캔 안 하시네요. 네, 저희 다음 사례 바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직전 발제에서도 야생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최근에 특히 벌이나 나비 같은 작은 곤충들이 생물 다양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수분 매개자들의 서식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의 비밀정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이지영 선임 코디네이터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 이지영 선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비밀정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 공공정원의 모델 중 하나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비밀 캠페인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비밀정원이 지닌 가치, 비밀정원 3호의 사례를 통해서 비밀정원이 제안하는 공공정원은 무엇일까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비밀정원 캠페인은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생태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원을 발굴하여 수분 매개자를 위한 서식처 비밀정원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네, 사업 대상지로 발굴된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곳의 비밀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18개의 기업과 7개의 단체 및 기관, 1000여 명의 봉사자와 함께 약 2100제곱미터의 면적에 200여 종, 7,500여 본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 1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이 정원에 투여한 시간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2,600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비밀 캠페인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은 약 3억 원입니다. 네. 비밀정원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정원은 앞으로 도시공원 또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생기는 정원의 모델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정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심고 조성하는 데에만 그치는 정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회적 참여와 포용성이 결합된 정원입니다. 기업의 ESG 참여와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밀 정원에 참여하는 기업은 특정 구역을 점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18개의 기업이 비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을 나타내는 어떤 시설물도 정원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비밀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 캠페인에 깊이 공감을 하고 직접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비밀정원은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밀정원이 만들어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청년지원센터, 또 대학교 동아리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원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종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험적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정원은 수분 매개자들을 위한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벌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식재합니다. 비밀 정원 1, 2호는 오늘 발제자로도 참석해 주신 황아름 차장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히 밀원식물과 함께 목본류를 포함한 다층적 식생 구조가 특징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밀정원 3호의 사진인데요. 수분 매개자들을 위한 서식처인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민하고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국지성 호우, 장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cm 이상의 마운딩을 올리고 물 빠짐이 좋도록 토양 기반을 설계하고 물이 표면으로 흘러내려 화단 안에 고이지 않도록 표면 배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식물이 자리를 잡기까지 가뭄, 폭염을 대비해 비상작동이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정원은 완성형이 아닌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과정 중심의 정원입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순차적으로 후원을 하고 따라서 우리는 느린 호흡으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정원을 만들고 과정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기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후원이 들어올지 모르고 또 취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운영의 측면에서 저희는 늘 대외적으로 기업에 제안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정원은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력하는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데요. 올해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저희를 믿고 협조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밀정원의 세 가지 특별한 점이 반영된 비밀정원 3호 플랜 B 가든 조성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공공정원 모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비밀 정원 기획 중 가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생물 다양성을 유념하면서도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가진 정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 다양성이 풍부한 수분 매개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 선정,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공원의 경관성을 해치지 않는 심미적 기능을 가진 식재 설계,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리 비용과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그리고 초보 가드너들의 활동을 염두하고 설계한 정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고민 끝에 비밀정원 3호는 실험적 초지정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천이 단계별 식생의 특징입니다. 정원의 컨셉인 초지는 천이의 과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천이라는 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잡초가 올라오고 풀과 관목이 자라고 결국 숲으로 가는 자연의 큰 흐름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풍경은 즉 들꽃이 가득한 이런 알록달록한 야생화 밭, 즉 천이의 극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분 매개자들만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1년생 초본들로 가득 채워진 천이의 그 초기 단계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명이 짧은 식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꽃을 통해 수분 매개자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수레국화, 양귀비, 코스모스 밭 등은 한철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네, 매 시즌 땅에 갈아엎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유지 관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스테이지 5와 같은 성숙한 단계의 숲을 만들어야겠죠. 저희는 비밀정원 캠페인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런 극초기의 즉초기의 교란 이후 그리고 큰 교목들이 생기기 전인 이 초중기의 초지 단계 시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B 가든은 단연생이 혼합된 적절히 역동적이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 초기 단계, 그리고 그라스와 단연생이 혼합된 이 안정적인 중기 단계의 초지를 의도적으로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며 안정적이면서도 종 다양성과 색채, 계절의 변화가 풍부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네, 다음은 독일 바인하임의 헤르만스호프 정원 연구에 따르면 식재 유형에 따라도 소요되는 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1년생 초화 식재는 미터제곱당 약 47유로, 큰키 단연생 식재는 미터제곱당 약 12유로, 그리고 초지 단연생 식재는 단 7유로의 유지비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토양 준비 및 식재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초지 단연생 식재는 1년생 식재 그리고 고성장 단연생 식재에 비해 약 6.6배, 1.7배 낮은 유지비를 보였습니다. 특히 초지 식재는 가뭄 스트레스에 강한 종들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환경에서도 적은 유지 관리비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녹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 유형별 관리 시간 비교인데요. 이것도 독일의 헤르만스호프 정원의 2000년부터 2009년 약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의 지표입니다. 식재 유형에 따라 연간 유지관리 노동량도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생 초화류 중심의 혼합식재는 가장 많은 유지관리가 필요했으며 초원형 혼합식재는 관리량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초지정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식재 유형별로 유지관리 비용과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 속의 초지 정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진이 좀 많이 예쁘지 않나요? 네, 함께 협업한 저희 가드너 파트너 최수정 선생님의 플랜 B 가든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플랜 B 가든은 생물 다양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관리비가 비교적 낮고 도시 생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초지 단계를 붙잡아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2005년 플랜 B 가든이 만들어진 과정의 일정표입니다. 저희가 대외 협력 부분과 현장 운영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1월에 첫 번째로 기업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기업과는 지속해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후기에 결과 보고가 있을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기관과의 사업 방향은 작년 24년부터 협의가 되어서 2월에 현장 미팅으로 대상지를 둘러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5월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그 서울 어린이 정원 페스티벌을 앞두고서 서울시설공단에서도 전체 리모델링 상위 사업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덕에 비밀정원 3호의 기획 의도에 맞게 사업 초기에 기관에 제안을 드려 저희 관수 장비 설비가 용이하도록 사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뭄, 폭염에 대비해 비상작동이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설계 시공 파트너를 발굴해서 함께 구체적인 비밀정원 3호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기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긴 호흡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정원임을 공감해 주셔서 사업 초반부터 함께 논의하며 정원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 부분에서는 3월 초 정원 조성 전의 토양 조사와 11월 말 토양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 실험 정원의 데이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쌓아가려고 합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4월에 바로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특히 식재 설계 파트너인 최성 선생님께서 재단의 운영 시스템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에겐 큰 행운이었는데요. 이 타임라인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현장 답사도 하고 식물 종도 직접 수급을 하면서 저희의 이제 방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녹음이 짙게 깔리는 구간이 발견이 되어서 식재 설계를 음지식물로 대체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분은 토양의 양분을 추가하고 더 보습력 있게 바꾸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시민 참여 봉사활동은 총 5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비밀정원 3호에 조성되기 전 사진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농구장 부지로 활용되었던 공간인데요. 약 800m 제곱의 공간 중 절반인 400m 제곱 정도를 저희가 비밀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처음 토양 조사를 했을 때는 농구장 부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답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수분력이 굉장히 많이 과하게 있었던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수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단별로 토양 층위 설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제 세 곳은 쇠석을 깔고 세 곳은 경운, 기존 토양의 경운만 했는데요. 식물 생육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쌓아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토양 설계는 독일의 연구와 네덜란드 후멜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풀과 야생화, 다년생 식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들인데요. 이곳의 공통점은 토양이 비교적 척박하고 모래기질로 풀의 성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야생화, 다년생 식생이 좋은 비율로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B 정원은 비교적 양분이 적은 마사토의 비율을 높이고 토양 개양제의 비율을 조금 낮춰서 전체적인 토양의 비옥도를 낮추고 그리고 겉은 미네랄 멀칭제인 굵은 마사 자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저비옥도 토양 강물성 피복제를 활용한 토양은 우점하는 잡초 또는 식물의 생장을 낮추고 식물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비밀정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운딩을 50cm 이상 좀 높이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식재 배치를 한 모습이고요. 저희는 도시의 경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식재 설계도 했는데요. 이 가장자리의 화단은 아까 보셨던 그라스 중심의 다년생 식생 중 중기천이 과정을 모방하고 식재 기법 중 하나의 모아심기로 초보자들도 가드닝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3, 5번 화단은
역동적 혼합식생 초기 천이 과정을 모방했습니다. 적당한 침입과 그 단년생 씨앗들의 발화를 허용하고 함께 자라는 자연스러운 식재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식재했던 사진이고요. 네, 이 모습은 4월의 플랜비 가든의 모습입니다. 10월에 무성해진 플랜비 가든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런 꽉 찬 초지 정원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플랜비 가든의 활동은 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봄에는 작은 곤충들이 겨우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흩어지면 이제 묵은 잎들을 정리해 줄 거고요. 또 새로운 씨앗들을 뿌릴 것입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는 이제 식물들을 왕성하게 자란 친구들의 키를 조절해주고 매년 가을엔 몸집을 키운 식물들을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밀정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밀정원이 제안하는 공공정원은 생물 다양성과 경관성,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조성된 정원입니다. 생물종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생각하며 설계되고 경제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정원으로 사회적 참여와 포용성을 가진 정원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의 공공정원이 이와 같은 고민과 함께 만들어진다면 도시 경관의 신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저희 데이터가 더 쌓이고 나서 다시 한번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아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들으신 것처럼 비밀정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으신 것처럼 비밀정원은 기업의 봉사활동이나 취약계층의 치유 프로그램처럼 이제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종다양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비밀정원을 통해서 도심 속에 있는 공공정원의 역할 그리고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플랜비 가든의 예쁜 사진에 등장하셨던 최수정 선생님 저기 와 계시거든요.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다음 사례지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정원의 경험과 또 생태 감수성을 선물하기 위해서 어린이 특화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람 디자인의 황아름 차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정원의 어린이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7가지 어린이 정원의 발표를 맡은 그람 디자인 황아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하셨다시피 요즘에 도심에서 그 녹지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편인데 솔직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뭐 만지면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연을 배우고 느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어린이 정원이 그 작은 답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정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했었을 때 서울 그린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원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원 문화 클럽이 있는데 그 정원 문화 클럽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정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성되어진 상황인데 2015년에 은평구에서 조성되어진 거를 시작으로 싸가지 정원, 엄마의 정원, 도깨비와 요정들의 숲정원까지 21년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22년부터 24년도까지 조성된 정원을 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솔직히 생태 감수성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생태 속에서 놀았을 때 감수성을 이제 자라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생태 인지, 생태 공감, 생태 탐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가장 쉽게 관찰하고 이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생태 인지로 시작해서 이제 그 자연을 느끼고 뭐 바람도 느껴보고 새소리도 느껴보고 해서 자연 공감, 그리고 그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이제 생태 탐구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나눠 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 생태 인지의 사례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서울식물원에 조성된 이제 작은 수목원 마을 그리고 꼬마식물탐험대라는 정원의 이름인데요. 이제 미니어처 형태의 마을과 이제 식물 구성 요소로 조성된 마을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 눈높이의 휴먼 스케일에서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생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생태 인지가 가능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열매, 꽃, 잎, 줄기, 뿌리 이렇게 그 식물 구조로 이루어진 마을의 이름을 볼 수 있고, 그 마을에는 뭐 열매 마을에는 산사나무, 으름, 그리고 꽃 마을에는 층꽃, 잎 마을에는 휴케라, 줄기 마을에는 말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잎 마을이다, 여기는 꽃 마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식재 계획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그 마을이 직접 조성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미니어처와 동일한 뭐 시계탑과 이런 게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동화책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3명의 그 꼬마식물 탐험대가 요 입구에 보면서 작은 식물원 마을 잠깐 들어볼까라는 거를 첫 페이지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봤었을 때 실제로도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똑같이 만들어놔서 동화책을 보면서 이제 여기가 입구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며 자기도 식물 탐험대가 되어서 이제 마을을 곳곳이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목 외에는 다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게 미니어처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담장도 사람 높이에서는 이제 여기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높이로 구멍을 뚫어놔서 오히려 어른들의 스케일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미니어처 마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 속을 보면 뿌리, 줄기, 잎, 꽃 이렇게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뭐 잎마을에서는 뭐 과학자가 조색을 하면서 잎에 단풍색을 만들어, 뭐 꽃마을에서는 화가가 꽃을 그려서 꽃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동화책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뭐 땅 밑에 집주인이 있다, 뭐 여기는 지렁이 학교, 뭐 광부술집 이런 식으로 마을에 뭐 진짜 뭐 살고 있다, 아니면 땅 밑에 진짜 집주인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력의 요소를 좀 집어놓은 상태고, 이 동화책의 한 페이지를 이제 마을 입구에 이렇게 보여줘서 조금 아리송하더라도 여기는 뿌리 마을이야, 꽃 마을이야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물도 중요하지만 가끔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 중앙에 시계탑을 랜드마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요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개장 행사를 열어서 동화책에서 나왔던 화가의 뭐 행위라든지 그려보기도 하고, 마법사처럼 이렇게 뭐 현실에서는 없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개장 행사를 같이 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조성된 숲정원이 주는 비밀스러운 보물이라는 어린이 정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오래된 공간인데, 오래된 숲 안에서 아이들이
뭐 쉽게 숨바꼭질 할 수 있도록 뭐 쉬운 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 공감이 가능한 정원으로 조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좀 단순한 공간 구성인데 가운데는 뭐 수호신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제 모래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선 그리고 양쪽에 다 이제 녹지 공간으로 채워진 공간인데 이제 사이사이에 들여다보면은 난쟁이 하우스를 이렇게 조그맣게 꾸미기도 하고 뭐 눈도 달아보고 로그 트레이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외계 달팽이가 있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저희는 워크북을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그 외계 달팽이를 중심으로 외계 달팽이는 어린이 대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부터 이제 숲이 주는 비밀스러운 보물을 수집하고 있는 외계 달팽이가 산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런 보물을 너네도 찾을 수 있어라는 워크북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제 어른들에게는 이건 정답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더 활용 잘 하기 위한 정보일 뿐 그냥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줄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라라는 주의글처럼 앞쪽에 좀 배치를 했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보물을 이런 지도 안에서 표현을 해서 이제 정원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아봐라는 워크북을 표현을 했고 이제 나무 사이에 있는 구름 모양을 보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해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해서 여러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이제 새소리,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열매도 만져보고 이렇게 좀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생태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매연 시민의 숲에 조성된 오래된 숲에서 만들어지는 재미라는 정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교감하고 이제 그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생태 탐구가 가능한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인 동선 주변에 뭐 찾기 숲, 느끼기 숲, 꾸미기 숲이 여러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평면도 상에서는 좀 녹지 비율이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봐보면은 동선 주변으로만 식재가 되어 있고 식재 비율을 확 낮춘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라 라는 의도가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식재된 교목 하부에는 뿌리 때문에 잘 안 파지니 그거를 좀 최대한 살려보자. 그리고 이 그늘이 너무 좋으니 아이들이 여름에도 그늘 속에서 좀 놀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무를 기존의 교목은 한 개도 베어내지 않고 이제 주변으로 동선을 꼬불꼬불하게 하면서 동선을 내서 아이들이 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했고 공간 조성 외에도 이런 캐릭터라든지 집, 로그 트레이를 중간중간에 놓으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내용은 이제 자연물의 부산물을 통해서 점의 요소, 선의 요소, 면의 요소 이런 거를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 자연물을 뭐 이렇게 열매로 넣어보기도 하고 돌도 넣어보기도 하면서 이런 공간을 채워보기도 하고 캐릭터를 뭐 나뭇잎이나 뭐 열매로 꾸며보기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공간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고 루즈 파트를 이용해서 좀 자연물 블록 쌓기도 해보고 진짜 자연물로 자기가 모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이런 흔적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봤었을 때 이렇게 생태적 교감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좀 굉장히 뿌듯했던 작업물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고생해주신 황아름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또 곤충이나 식물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마 저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을 경험하고 또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지구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보고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매헌 시민의 숲에 자리한 롱록정원입니다. 록식당 코리아라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조성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로컬 헤비타트 스튜디오 김희경 대표님께 소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 시간이라서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 이제 토론과 함께 쉬는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번째 발제 사례로서 나구송과 작은 생명들이 사는 공동의 집 앞선 발표에서 해주셨던 매연 시민의 숲 롱록 정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OH 스튜디오로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앞에 계시는 마이조경과 같이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설계한 정원입니다. 네, 나구송과 요렇게 요거 누르면 되나요? 요거.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도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서식지 유실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이 5가지 사례들 모두 어느 이런 숲이라는 공간,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재구성하는 사업인데요. 서식지 유실이라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되게 과학적인 지표처럼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자연이 스스로 유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그리고 개발, 도시 정책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역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상지 매연 시민의 숲은 원래는 양재 시민의 숲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은 원래는 아시안게임 1986년에 도시에 우리나라의 숲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6년 이후에 오늘까지 2024년까지 의 변화 모습을 보시면 매연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도시 공간들의 밀도가 이제 높이로 올라가고 아니면 다른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편익의 공간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구송 13그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그동안 해온 서식지 유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해 왔다면 숲은 당연히 그리고 그 나무라는 존재들은 이런 생태적인 것들을 잉태하기 위한 어떤 수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연 시민의 숲은 이제 숲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교목 중심의 도시 숲입니다. 그래서 관목층보다는 단풍나무, 소나무, 잣나무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거 수입되었던 교목 수종들을 식재를 했는데요. 또 양재천이 주변에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빗물이 오면은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연 시민의 숲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환경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서 13그루 나구송의 기군들과 그리고 이런 웅덩이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빗물들을 어떻게 다시 나구송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다른 작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의 조건으로 한번 지표를 한번 계획의 지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근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에 대한 측면,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했었던 곤충과 새 시선으로 보는 도시공원, 그리고 지역의 재료를 활용해서 도시공원에서 나오는 폐목이라던가
수급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삼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롱록시 정원의 프로세스를 한번 한눈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이 정원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전에 2024년 10월에 SGT와 함께 토양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대상지 답사를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2회에 곤충과 새에 대한 생태 탐사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록식당이 후원기업에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과정들에서 이러한 생태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공원의 고사목들을 수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공원을 구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나무들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숲도 그렇고 매연 시민의 숲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모두 다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연 시민의 숲도 큰 공터에다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사목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다들 높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자루에 담긴 낙엽들, 나뭇가지들 모두 다 곤충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집을 위한 재료들, 우리가 이제 베개를 쓰고 이불을 덮고 난방을 틀고 하듯이 이들의 작은 생명들의 재료들이 이렇게 폐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고사목들을 구출을 하는 작업들을 조성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과 생태 조사를 하기 이전에 네이처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상지 근처에 있는, 대상지 일대에 있는 생태 조사들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겨울 시즌이어서 이제 겨울의 흔적들에서 나무들의 열매, 씨앗들의 흔적들을 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곤충과 새를 중심으로 이제 생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새 이진아 대표님과 함께 롱록정원의 일대를 한 2시간 정도 생태 조사를 이제 육안으로 관찰을 하면서 다양한 새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라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풍의 열매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미라부리와 박새 이런 새박새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활용해서 둥지의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생태 조사를 하면서 대상지 일대에는 이제 숲이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새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안락한 안식처가 없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윤환 소장님께서는 이제 곤충, 거미 전문가이시기도 하는데요. 거미가 있는 곳에는 곤충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냥 지나쳤던 공원의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긴마름 거미라던가 국화방 날패벌레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 생활사들을 좀 알 수 있었고 겨울에도 이런 흔적 찾기만으로도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곤충들은 공원에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곤충과 새를 위한 정원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계획을 해보면서 대상지대에 있는 식생들을 이제 이식을 하지 않고 거의 다 이제 존치해서 보존을 해서 저희의 계획 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후원 기업은 록시땅인데요. 록시땅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처음의 정원명은 롱록정원이 아니라 소여숲이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소여숲은 이제 나구송 열쇠구루의 건강한 기근을 잉태할 수 있는 자생 환경을 만드는 조건을 위한 작고 축축한 숲이라고 하는 컨셉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왔던 나구송의 하부 조건들에서 다른 생명체, 새와 곤충, 야생벌과 같은 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삼터로서 조금은 빠르지 않는 기존의 조경의 프로세스가 아닌 좀 더 느린 방식으로 이 정원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구송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낙엽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침엽수이지만 낙엽이 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낙엽이 굉장히 많이 져서 화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조건이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조건에는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음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빗물이 모이는 습지, 계절 습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는 나비들의 산란장 그리고 새들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교목들의 울타리들을 만들어서 좀 더 이 안에서 안식감을 느낄 수 있는 서식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좀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구송의 기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크길을 두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제 온전히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원을 좀 설계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 출입구를 이제 기존의 공원 이용객들의 동선들과 연결을 시키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작은 안내판을 따라서 정원의 출입구로 들어서면 중심에는 이제 빗물이 모아 만든 계절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그 뒤쪽으로는 이제 수번으로서 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이제 저희가 구출했었던 고사목들, 나무 중치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제 곤충의 서식처 그리고 곤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의 비하우스를 이제 설치를 해서 야생벌들이 저희가 함께 심은 이제 수분치나 식물들과 옆에 식재를 위치를 시켜서 야생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이제 전기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전기 장치를 좀 배제를 하고 펌프를 쓰지 않고 땅을 파서 이제 빗물이 고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계절 수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습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수심이 낮은 자리부터 물터까지 이어지는 식물들을 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롱록정원을 한 존을 5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중심이 되는 이제 계절 습지라고 하는 것의 생명의 물에 해당하는 데는 스번식물과 그리고 그 옆으로는 길을 따라서는 이제 기존에는 사폐가 없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었는데 이제 곤충들이 살 수 있는 곤충이나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원의 감목들을 심어서 생태담의 역할을 통해서 열매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엣지 주변으로 식재를 하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벤치와 나무 둥치들과 함께 이제 산초나무, 이제 나비들의 산란장이 될 수 있는 식재를 같이 하여서 전체적으로 기근을 중심으로 해서 곤충과 새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식재 계획들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록시땅이 또 이 식물을 원료로 하는 뷰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향유식물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분 매개자 야생벌을 위한 수분 매개 식물들과 함께 수번식물 그리고 곤충과 새를 위한 먹이식물들을 심었습니다. 주요하게는 산초나무, 그리고 찔레장미, 그리고 촛대승마, 그리고 꿀풀류 같은 향유식물들을 함께 이제 계절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하우스를 이제 2개소를 배치를 하고 또 폐목을 활용해서 곤충을 위한 나무 더미들과 버섯집을 곳곳에 배치해서 방문객들이 데크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실 때 함께 관찰을 하면서 이러한 썩어가는 나무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삼터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저희가 4월에 개장을 하면서 록시땅 임직원분들과 이제 헤비타트 플랜팅 데이라고 해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습니다. 이때는 임직원분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어떤 주요한 원료가 되는 식물들을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직접 씨앗을 보고 플립을 만져보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록시땅 분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서 함께 같이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시드볼이라고 아마 활동가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드볼을 함께 만들어서 수분치나 1년생과 다년생 씨앗들을 함께 뭉쳐서 토양으로 뭉쳐서 록시땅 일대, 록시땅이 아닌 그 일대 주변부에 함께 식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만들고 나서 사실 롱록정원을
오기 좋은, 감상하기 좋은 계절이라기보다 날씨는 비가 오는 날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4월에 조성하고 찍었을 때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생물 다양성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이 주요한 정원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에 용이한 관찰 친화적인 안내판들을 함께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4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을 최대한 저희도 생업이 있지만 최대한 관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자 하는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구송의 롱록정원은 이제 조성 전과 조성 후에 이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야생벌을 위한 집짓기, 그리고 패목을 활용한 것들, 그리고 습지 환경에 맞게 자생식물들을 식재하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원기업과 함께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조성 계약 기간은 4월에 끝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록시땅 브랜드에서 2차년도까지도 함께 제안을 해주셔서 2차년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지금 설정을 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12월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조경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 생태에 관심이 있던 없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가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도시공원에 조성되는 정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의 주인은 조경가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당연히 이 지역에서 오랜 생활하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년도를 좀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 생태에 대한 정서적인 연대감과 존중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호황 기업이 가지고 있는 록시땅의 그 지속 가능성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은 1차년도에 끝났고 2차년도에 개선 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정원 말씀하신 거버넌스라던가 유지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어떻게 하면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2차년도에 록시땅 롱록정원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록시땅의 생물 다양성을 위한 정원 행동 프로그램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도 생태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보살피는 작은 생명들이란 차원에서 자연을 돌보고 생물 다양성 붕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록록정원의 가치를 같이 확산하고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원 행동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과의 관찰, 그리고 조경가들의 모니터링들의 관찰을 토대로 2차년도에 서식지 정원을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더 나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많은 도시의 형평성을 위한 다양한 계층들과도 더 나은 도시자연을 공유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성을 4월에 마쳤다 보니 이제 12월이 다 돼가니까 이제 겨울에 정원들에서 곳곳에 흙구덩이를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두더지가 양재 시민의 숲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연 시민의 숲에 두더지가 많다는 것은 곤충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곤충이 있는 것은 비옥한, 그러니까 지렁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두더지가 서울시에서는 이제 유해동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동물들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활동들을 지금 12월에 손윤아 소장님과 함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보살피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유해동물이라고 취급받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보답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이제 롱록정원 일대에 있는 곤충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생태를 좀 바라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게 이해하고 호응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 나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활동에서 더 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낙엽층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곳곳에 있는 나뭇가지들, 낙엽들을 모아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소서식처를 좀 만들어보는 활동들. 그래서 낙엽을 덮어주는 일만으로도 이 안에서 곤충들이 겨울을 나고 이 곤충들을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새들에게도 중요한 이제 먹이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에서 이진아 대표님과 함께 롱록정원 일대에 저희가 했었던 생태 조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새들을 관찰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러한 씨앗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주우면서 우리가 관찰했던 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새들이 먹는 열매와 나무들의 주머니를 같이 모아서 이 새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의 주머니를 좀 붙여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롱록정원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저희는 이제 기록을 주기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곤충, 거미, 새, 식물 이렇게 다양한 분포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서울의 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저희 조성 4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한 달마다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총 41종 정도가 롱록정원 일대에 관찰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경가로서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도 생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담고는 싶어 하지만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만 아니라 내 팀도 모두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어려운 점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일한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생물 다양성의 큰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조건들, 저희가 이제 음지이다 보니까 이런 생명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손윤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곤충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공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생물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조성을 하지만, 그것이 조성되는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면 사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역할이 좀 상충되는 개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자라는 생명의 자리들도 그리고 시설물에서도 살아간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의 사례들 보시면서 그리고 SGT 숲으로 도시 혁명이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함께 생각해야 되는 생태적인 도시 공원의 가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지역사회의 건강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문화적으로 알리는 중요성들, 이 모든 것들이 생태적 도시 공원이 가지는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치는 알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것인가, 작동하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끝나고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이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인식, 과연 이 사회적인 인식이 마련되어 있을까? 저희끼리는 저희의 생각들이 굉장히 일치하고 그러한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상 함께하고자 하는 인식들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정원은 어디에 해야 될까? 저는 어디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소가 결정이 되고 이런 생물다양성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생태적 공공정원이라고 하는 명확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조성의 결과가 아니라 좀 더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장소에 대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조경의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접근법. 왜냐하면 이제 조성을 할 때 사실 조성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도 경제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1년, 2년 더 많은 어떤 주체들과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없는 한계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들, 기존 종래의 방식들이 아니라 어떤 모니터링과 어떤 프로세스와 조성의 방식을 검토할 것인지,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조경가가 만든 이 정원을 누가 돌보고 가꾸어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토론에서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SGT 활동가, 그리고 생태 전문가 분들, 그리고 조경과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적인 접근들은 이렇게 함께 짓기라고 하는 워크투게더라고 하는 방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여야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설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생태적인 도시 공공공원을 위한 길이 조금은 제도적으로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들 발제 끝에 글귀들을 함께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렌 와츠만이라고 하는 스코티시 이컬러지스트인데요. 생태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복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함께 숲으로 도시혁명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해야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태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생각하는 것, 생태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모두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오늘 마지막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드려보았습니다. 롱록정원은 나구송이라는 나무의 자생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되어 있던 주변 환경을 또 복원하고 구출한 사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보기 좋은 혹은 유행이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정원 조성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정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지 같이 생각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